그래서 당시 정학영은 28살이었어요. 있고, 그리고 이제 당시 이 노스웨스트 대학교, 네브라스카 대학에서 사범대학에서 공부했고, 웅변을 잘했습니다. 연설을 잘하는 아주 28살. 근데 이승만은 44살이었죠. 28과 44살에다 연륜의 차이와 그리고 경력, 정학영이 아무리 똑똑하게 웅변도 잘하고 했다 하더라도 이승만과의 비교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세 발의 피예요. 그런데 중앙총회는 누굴 대표로 처음에 뽑으나 정학영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 이승만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그 이야기하면은 아주 깁니다. 아주 길어요. 그래서 일부러 뺀 거예요, 한마디로. 정학영 자신도 그래요. 내가 적임자가 아니고 이승만이 적임자니까 이승만을 뽑으라고 해요. 하는데도 정학영이 이승만 배제시켰죠. 그런데 하도 여론 때문에 이승만을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찬 이분 목사입니다. 교회 한인교회 목사로서 인물인데, 자, 이런 세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인 대표 파견을 이제 결정이 되니까 독립의원금 모금 활동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미주 한인 사회가 독립의원금 모금을 위해서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인 대표는 뽑았고 이들 활동시키기 위해서 자금을 모금하기 시작을 하니까 엄청난 자금이 좀 모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때 처음에 특별의원금을 했다가 나중에는 독립의원금으로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1레는 뭐야? 교회 가면 10분의 1 하죠. 그럼 11조이죠. 그죠? 이거는 21조예요. 수입의 20분의 1을 내는 거, 21. 애국금, 인구세, 공채금, 각종 명목으로 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읍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할 텐데. 자, 그리고 뉴욕에 한 20여 명의 신안에는, 뉴욕 서약국민 동맹회에 김원식을 파견을 합니다. 이 김원식은 상당히 일찍 개화에 눈뜨고 일본 유학까지 하고 미국 워싱턴 DC 하워드 대학에서도 공부한 아주 재원입니다. 그런데 홀홀 단신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미주 한인 사회의 본류에 관여하지도 않고 독자 활동으로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중심 당체인 대한민국민의 관계가 없다 보니까 김원식의 활동이 사실 많이 주목을 못 받았죠. 이런 김원식이 뉴욕 서약국 동맹회에서 당시 이승만이 빠진 민찬호, 정학영보다 더 열심히 활동을 사실 합니다. 연륜도 있고 해서 당시 보면은 뉴욕 2차 뉴욕 서약 동맹회의 전단지입니다. 우리가 파리 평화회의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이 주제예요. 뉴욕 1918년에 이 주제의 내용들을 보면은 2차 뉴욕 회의에서는 22개의 약소민족이 참가를 했는데 이틀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다가 주최하는 회장이 파리 강화회의에 중 역점을 둔다 해가지고 이 행사에 참여하고 파리로 먼저 가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맥이 많이 빠진 상황이고 또 언론에서도 1차 때와 달리 많이 주목을 많이 못했습니다. 왜? 파리에 온통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큰 성과는 거두지는 못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도 이거를 파리 강화회의를 가기 위한 일종의 전 단계
라고 봤기 때문에 크게 많은 비중은 두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인 대표들, 이승만, 민찬호, 정한경은 주요 활동을 하는데 우선 세 차례 독립청원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18년 11월 25일자 이승만, 민찬호, 정한경의 이름으로. 이때 이승만은 하와이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있었는데 아마 이승만의 이름을 넣은 것 같아요. 아마 정한경이 주로 작성을 했고 2차 때는 18년 12월 10일자 또 세 사람 명의로 위에는 윌슨 대통령 미국 상원에게 3차 했는데 19년 2월 25일자로 이때 이승만, 정한 이건 파리 강화회의 대표죠. 이름으로 윌슨 대통령과 파리 강화회의에 제출을 보내는데 문제는 이 학계에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이승만, 정한경이 보낸 독립청원서 이게 소위 말하는 위인 통치 청원이다 논란이 됐답니다. 신채호 막 상해에 와서 아니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막 했던 이런 것 논란이 됐던 것들이 위인 통치 청원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거예요. 그 당시 2월 25일자에 보낸 독립청의 주요 내용은 한국의 장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는 조건하에 한국을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하에 두고 현 일본의 통치하에서 해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자유원망을 평화의 탁상에서 지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죠.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는 조건. 한국을 국제연맹 위임 통치하에 달라.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글로 둔갑이 돼요. 근데 이것은 이승만, 정한경이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당시 대한민 국민의 관할하고 있던 중앙총회의 성인을 받아서 협의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이제 두 사람이 다 한 것처럼 학계에 알려졌죠. 이제 결국은 연구를 통해서 이제는 밝혀졌습니다. 이거는 두 사람의 단독 작품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중앙총회에서 같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거는 국제 외교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문제지, 이게 무슨 뭐 나라를 이완용 나라 팔아먹는 그런 성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내용이다 해서 이제는 좀 오해가 많이 풀어졌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겠죠. 학계 연구를 통해서는 이제 많은 오해가 거쳤습니다. 파리 강화회의의 한국 대표 파견은 국내외에서 크게 네 군데에서 이루어져요. 네 군데. 첫 번째가 아까 우리가 했던 이승만, 정한경 보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하이 신안청동에서 김규식을 보낸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연해주 블록버스터에서 윤회 고창희를 보낸 거. 그 다음에 국내 유림층에서 파리 장소운동을 보내서 김창숙을 파리 보내는 시도 중에서 성공한 것은 김규식 딱 성공해서 3월달에 19년 3월달에 도착했고, 그리고 윤회 고창희도 파리는 갔는데 6월 28일 날 파리 강행이 끝났는데 이 사람들이 유럽에 도착한 것은 9월 달이었어요. 3개월 뒤에 다 끝난 뒤에 온 거예요. 근데 결국 아무 역할을 못하고 남아서 그냥 선전 활동만 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성공한 거는 두 번째 김규식밖에 없었습니다. 자, 뉴욕 신안의 독립청원 외교활동. 아까 그 뉴욕 소약국민동맹회에서 김원 씨가 활동을 했다고 했죠. 이거로 끝난 게 아니고, 신한회에서는, 독립청원서를 스스로 만들었어요. 12개의 독립청원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회장 신성구, 서기 조병욱에 서명을 해가지고,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에
제출을 하는데 외교행정이 접수를 안 해요. 미 국무부에서도 접수 안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파리 강화회의 미국 대표단 국무장관 랜싱에게 우송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실패했다는 거죠. 우리 외교청원서를 만들어서.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고 이런 활동들이 미국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큰 반향이 일어납니다. 이런 시도 자체가 접수되고 미국 정부를 움직이지는 못했어요. 왜? 미국과 당시 일본은 밀접한 동명연합국으로서의 어떤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한국을 뭐 염두에 둘 만한 뭐 그런 건 아니었죠. 그렇지만 이런 신한회의 독립청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이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 보도가 18년 12월 4일자 연합통신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또 워싱턴 타임즈의 12월 6일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발간된 일본계 신문 일미보에서도 이걸 가지고 한인들이 경거망동한다. 독립을 위해서 경거망동한다는 아주 비판하는 기사가 이제 쭉 퍼졌는데 한인 독립운동이 이제 확산되죠. 이런 사실을 본 당시 신한민보 주필 홍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도되는 걸 보고 마른 하늘에 백력이 떨어졌다. 재미한인 독립의 재창이 워싱턴 연합통신의 정보로부터 세계를 진동한도다 하면서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미국에서의 보도가 미국 보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일본 본토의 신문에까지 한인들이 경거망동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이 보도가 됩니다. 요로조보, 오사카 아야사이 신문, 또 이거는 이제 일본계 신문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도쿄에 있는 미국의 신문인데 재팬 애드벌타이즈, 미국의 한인들이 독립청원서를 제출했다라는 사실이 전 이렇게 아주 보도가 되죠. 이런 보도들이 이제 재팬 애드벌타이즈가 계속 19년 1월 달에도 그리고 재미 한인들이 한국 대표단 파기 위해서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더라는 것들 같이 이렇게 보도가 되죠. 서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도 이런 영자 신문을 통해서 조선의 국내 상황, 독립운동의 움직임 사항들을 보고하면서 반응을 합니다. 이런 당시 미국이라는 그 시기 19년 전쟁 종결 후에 미국은 국제 정치의 중심 국가로서 부상화된 시기입니다. 국제 여론의 한마디로 중심 역할을 했어요. 미국의 한마디는 유럽을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아주 그런 시기인데 그런 시기에 언론에서 한국 문제가 하나씩 보도가 되고 그것이 이렇게 전파가 됨으로써 그 파급 효과는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만주의 신문, 중국계 신문, 러시아 블라디보스 그 보도보다 한인들이 모였다는 보도보다는 그 영향력, 미국에서 언론 보도가 미치는 영향이 컸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점면에서 이것이 아까 처음에 되돌아가서 도쿄의 유학생들이 국제정세의 변화를 보고 파리 강화에 보고 독립운동을 준비했다라고 알려졌대. 일반적인 학계 주장에 플러스 재미 한인들이 독립청원서 제출하고 그리고 대표를 위한 후원금 보고하고 이런 내용들의 영향까지 해서 이제는 도쿄의 한인들, 유학생들을 움직였다라는 것과 연관이 되고 그것이 국내 3.1운동 일으키는 종교 지도자에게까지 에게도 큰 자극을 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날 때 단순히
국제 정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국제 정세를 이용했던 재미 한인들의 그 활동 움직임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은 한인 대표 못 보내요. 우리는 못 보내는데 왜 못 보내? 미국 정부가 파리로 가는 여권 비자를 발급 안 해줬기 때문에 일본에서 정부에서 집요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시도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실패했더라도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다. 나라가 망한 지 8년 동안 해보지도 못한 일을 우리가 해봤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8년 일의 썩은 가슴을 살려놨다 할 정도로 높이 평가를 했었습니다. 국내의 3.1운동이 미주에 전파되는 것은 이제 3.1운동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러고 나서 3.1운동 소식 듣는 3월 9일날 3.1운동 소식을 듣는데 까지 한 2개월 동안 1월로부터 3월이니까 약 1개월 반, 2개월 정도까지는 가진 실패를 많이 했어요. 파리 가려고 그러고 몇 번 시도를 하는데도 계속 안 된다 하니까 좌절도 하고 그런 시기인데 그 침체되는 시기죠. 한마디로 독립운동의 열기가. 그런 때에 hensun의 3월 9일자 전보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 당시 전보인데 대한독립단이 예수교회 3천과 천도교 5천 물론 내용이 보면 많이 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hensun이 이렇게 전보를 보내면서 하와이와 미국 본토에서 3.1운동 소식을 처음으로 듣습니다. 그렇으면서 이 hensun에 대해서는 여러분 책자를 통해 좀 보시면 됩니다. 정동 감리교회에서 담임 목사, 초창기 하와이 이민 때에 참여해서 한인들을 지도했던 그런 인물이죠. 이런 3.1운동 소식을 통해서 돕고 미주 한인들, 그동안 파리 강화회의 한인 대표를 못 보내서 침체 상태에 있던 이 한인 사회가 3.1운동 소식을 듣고 폭발을 합니다. 너무 우리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해서 한인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뻐 날떴다, 미친 듯이 만세를 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중앙총회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힘을 넣어서 우리가 3.1운동의 영향을 이 소식을 받고 그냥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일치된 행동, 또 미국의 언론, 종교에 우리 기독교 박해와 3.1운동의 사실을 알리고 이를 위해서 재정 공급 책임을 다하자 해가지고 독립의원금 모금 운동을 본격화하죠. 당시 이게 18년 11월부터 19년 12월까지 약 1년 1개월 동안인데 주재정 결산서인데 수입총이 88,000인데 인정에 3만 달러, 35%를 봅니다. 파리 김규식에 4,000달러를. 김규식이 활동할 수 있었던 그런 큰 힘은 이 재미 한인들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또 임정에 3만 달러, 19년도에 이 3만 달러를 보낸 이 돈은 임시정부 청사, 여러분 아시는 임정청사 그림이 있어요. 사직 건물. 그 건물을 빌려서 쓸 수 있는 그 자금은 이 미주 한인들이 제공을 했죠. 또 이 자금을 가지고 활동했던 인물이 도산 안청호였습니다. 막대한 돈을 했습니다. 그 당시 1달러 하면은 최소한 시세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한 20배, 10배에서 20배, 최대치만이 한 20배 정도 벌 수 있을 정도로 큰 돈이었습니다. 1달러의 가치가. 인구세 1달러 내는데 보통 100달러 이상 되는 가치
$100에서 뭐 $200 사이 정도 환율에 따라 시세 보면은 근데 그 돈이 그 당시 한인들이 버는 돈이 진짜 안정된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서 버는 사람이 한 달에 한 100불 정도 벌면은 아주 상당히 많이 버는 거야. 100불 보면. 100불 정도면 아주 뭐. 근데 100불을 그렇게 힘들게 노동을 해도 70달러 정도밖에 못 봅니다. 뭐, 진짜 가중 고생을 해도. 그러니까 1달러의 가치는 아주 컸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재미한인의 3.1운동, 3.1운동 소식을 듣고 재미한인들이 나름대로의 3.1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활동을 펼치는데 이것이 필라델피아 제1차 한인회의입니다. 이게 좀 많이 깨집니다. 이 버전이 달라서. 이승만, 정황경이 파리로 못 가면서 좌절을 하고 있던 사이에 3.1운동 소식을 들었고 나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서재필과 협의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원래는 그냥 기자들 모아놓고 언론 뭐라고 그러나 언론 플레이 한다 그러나 기자회견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뭔가 대회를 해보자 필라델피아에서. 하필 서재필이 필라델피아에 본거지를 두고 사업에 성공한 사업가로서 있었죠. 필라델피아가 어떤 곳이에요? 미국 독립을 선언한 곳이야. 독립기념관이 있잖아요. 필라델피아에. 서재필이 있고 필라델피아가 미국의 역사 도시고 이러니까 이제 여기 투합이 돼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환인회의를 19년 4월 14일부터 16일 3일간 리틀 시애틀에서 하죠. 한 3일 동안 한 150여 명의 한인들만 참석하는데 한인들만 참석한 게 아니고 미국인, 저명한 종교계, 학계, 언론계, 선교사들 뭐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회 명칭은 이제 대한인 총대표회의라고 했다가 미국의 독립선언을 위해서 회의를 했던 대륙회의를 본받아서 한인회의, 코리안 캉글레스라고 합니다. 그것도 처음 한다고 해서 포스트 코리안 캉글레스. 미국의 독립선언했던 걸 그대로 사실은 좀 모방을 했지요. 코리안 캉글레스의 그 당시 순서 모습입니다. 리틀 극장의 모습이고 10년대 해외 한인들이 개최한 최초의 국제대회였습니다. 한인들의 대회가 아니고 한인들과 저명한 미국인들이 참석한 국제대회를 합니다. 한국 독립을 위해서. 주로 영어만 썼어요. 영어로만. 그리고 책자도 포스트 코리안 캉글레스란 이 책자도 만드는데 영어로만 만들어서 미국의 전역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학생들이 이제 영어를 하는 유학생들이니까 가능했죠. 또 이게 참석자들이 다 미국인들이 또 오니까 영어로 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에 맨 마지막 날이에요. 이게 맨 마지막 날 미국 독립기념관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끝난 뒤에 이제 이 뭡니까? 단체 사진 찍은 거죠. 여기 보면 주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일 동안에 6개의 결의문을 작성을 합니다. 임시정부에 보내는 결의문 해가지고 쭉 이렇게 보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기 한국인의 목표와 열망입니다. 한국인의 목표와 열망은 지금 유한양행을 창설했던 유일한 기초위원장으로 해서 중심 역할을 합니다. 그 당시 24살이었어요. 시카고 대학 상가대학을 졸업을 하기 전에 독립운동이 먼저다 해가지고 필라델피아까지 온 학생입니다. 서재필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기초위원장으로서 기초위원 2명, 3명이서 이렇게 작성했는데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대회에서. 우리 정부의 권력은 바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해서 있죠. 그리고 또 보면 미국의
미국식 정부 따른다. 여기 보면은 약 10년간은 정부가 중앙집권적 권력을 갖는다. 독립 후의 나라 말이에요. 독립 후. 왜? 국민 교육이 바로 안 돼 있으니까 바로 민주적 정부를 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죠.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에 의해 선출한다.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민주공화제인데 조금 다른 거야. 10년간의 중앙집권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뭐라고 그러나 독재적인 권력을 부여하는 거야. 국민의 교육 수준이 올라갈 때까지. 그러나 지금과 다르지만은 새로운 독립국가 건설의 청사진을 처음으로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를 택하고 그리고 기독교 독립국가를 꿈꿨습니다. 기독교 독립국가 그리고 민주국가죠. 근데 이제 조금 약간 독재 10년간의 독재 권력 중앙집권화 이러면서 독재 권력 허용했다는 측면은 아마 해방 이후 우리의 교육 수준 일본의 식민 통치 하에서 한국인들의 이 교육 수준이 민주주의를 바로 실행할 만큼 수준이 안 될 것이다 라고 봐서 일정한 독재 정치를 아마 고려했던 것 같아요.